51번 문제 보시면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평가와 외적 타당도란 특정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2번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도는 관찰된 결과와 다른 경쟁적인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걸 발견한 경우 정책의 평가자는 A,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4번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타당도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는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 타당도는 정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뢰도는 일관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52번) 문제도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정책 타당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내적 타당도는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오케이?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화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정책 실험의 결과를 다른 곳에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니까. 이건 일반화입니다. 3번 구성 타당도는 처리 결과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처리 결과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이걸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 다음에 타당도는 또 하나 있어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이렇게 타당도에 관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4번에 나와 있는 크리밍 효과, 후순 효과,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그러는데,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다크호 표 기억나십니까? 다크호 표. 네 가지는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다크호 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크리밍 효과나 호우순 효과 전부 다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 내용들이. 그래서 52번은 4번이 거리가 있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51번 봅시다. 바로 1번에 나오는 실험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예요. 2번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관찰된 결과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 말은 곧 52번 문제에서 표현하듯이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 이게 내적 타당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해당 정책에 기인해서, 그 말은 뭐냐면 정책이 원인이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럼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정책이 원인이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적 타당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응? 자, 정신 차리고. 3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걸 발견한 경우에 정책의 평가자는 A, B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중간의 상황에 대외적인 변수,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초래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부동산 사겠어요? 오히려 부동산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나타난 것이 2008년도였어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야기됩니다. 그 서브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 그 월가에 있는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랄지, 그다음에 JP 모건이랄지,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그 투자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신용도가 없는 이런 사람들 것까지도 다 이제 막 돈 빌려주고, 또 그 돈 빌려준 걸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팔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이 발행한 채권들이 이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뻥 터져버릴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왔어요. 오케이? 그래, 돈이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엄청난 경제 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1,000원 왔다 갔다 하죠? 1,700원까지 갔었어. 1달러에. 지금 주식이 뭐 3,000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겠어. 한번 생각해봐. 뭐 부동산도 막 폭락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51번 문제에서 3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걸 발견한 경우 정책의 평가자는 A, B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외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외부 요인이 작용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것은 요거야. 시간적 선행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것은 정책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앞서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인과관계 성립되죠. 그죠? 두 번째는 공동의 변화란 이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게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거야. 그리고 효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비허위적 관계여야 돼. 아셨어? 비허위적 관계. 여러분들 아까 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는데 2008년도에는 외부 변수가 작용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게 나타났으니까 그럼 이것과 이건 어떤 관계야? 허위적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게 나타난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이런 외부 변수가 작용하면 안 돼요. 아셨어? 그리고 외부 변수가 작용하면 안 되고 이것과 이거는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돼. 아셨어? 그래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저 세 가지 시간적 선행성, 공동의 변화, 비허위적 관계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죠? 3번 틀렸어요. 4번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그 행정학 모의고사 보고 2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3월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1월 달에 행정학 성적이 95점 나왔거든요. 2월 달에 70점 나왔어요. 3월 달에 또 90점 나왔어요. 이거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행정학 실력을 신뢰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응? 신뢰도는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5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2번은 풀었고, 자, 53번 봅시다. 다음 제시문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박스에서 보니까 기억은 독립변수인 정책의 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서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응?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제 이 변수가 개입되는 거죠. 변수가. 근데 실제보다도 이것과 이것 사이에 과다 또는 과소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변수. 아셨어요? 이 변수가 개입돼서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란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응? 혼란 변수.
반면에 니은은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야. 허위 변수죠. 자, 그래 정리합니다.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허위 변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는 억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억제 변수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이것을 억제 변수라고 표현해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이걸 억제 변수. 여기서. 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 변수는 실제보다도 과소후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오케이? 과다 또는 과소후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이것을 혼란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혼란 변수. 왜곡 변수는 이것과 이것 사이가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왜곡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이거 왜곡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A하고 B가 있으면 A는 독립 변수죠? B는 뭐예요? 이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중간에 매개를 한단 말이야. 매개 변수란 독립 변수의 결과고,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아셨어요? 이거의 결과고 이거의 원인이 되는 변수. 그 말이야.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오케이? 자, 정신을 차리고 졸리면 책 들고 뒤에 서서 수업 들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이 수업 듣는 주 목적이 뭐야? 수업 들으면서 문제 풀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수업 들을 때는 도움 내면서 수업 듣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수업 들어야지. 그렇잖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정신없이 나왔을 거야 아마. 이 강의 들으려고 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53번 문제는 기억은 혼란 변수가 되고 니은은 허위 변수가 됩니다. 아까.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54번. 정책의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쭉 지금 설명되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내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것들. 1번, 역사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전,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다.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그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두 번째,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됨으로써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숙 효과가 아니고 이것은 측정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측정 요소. 그러니까 측정 그 자체예요. 측정 자체가 연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측정 요소.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측정 요소. 측정 자체가 이 연구에 영향을 준다. 효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숙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성숙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3번 상실 요인은 정책 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해서 사전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겁니다. 상실 요인은. 실험 대상자들이. 네 번째, 선발 요인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선발 요인이라는 것은 이 실험을 하는데 여기가 실험 집단이고 여기가 통제 집단이거든요. 각각 가급적이면 이게 일치되게끔 해야죠. 아니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각각. 그래야 이 실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하고 여기 구성원들에 있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무작위 배정 또는 사전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선발이 잘못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선발 요인이라는 것은 이 집단의 구성원하고 이 집단의 구성원의 선발이 잘못됨으로써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이 집단의 구성원하고 이 집단의 구성원의 선발을 잘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선발 요인이에요. 집단의 구성원들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응? 상실 요인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실험 집단, 통계 집단 있는데 여기 일부 구성원들이 중도에 탈락해버린다. 실험이 진행 중간에. 이게 상실 요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집단 구성원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집단 구성원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이 3명 가운데 여기서 2명이 탈락해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자, 54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돼요. 자, 55번 보면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과설과 관련된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의 위협 요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박스에서 정부는 어떤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주변 모든 공장의 폐수 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년 후에 정부는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이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 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하천의 수질 개선은 정책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A 교수는 이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 기간 중에 불경기가 극심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그 폐수나 오염물질의 배출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책 평가를 위한 오염 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정책 시행 기간 중에 불경기가 극심해가지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또 오염 수준 측정 직전에 비가 아주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응? 이거 역사적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환경오염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폐수 정화 시설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역사적 요인이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역사 요인입니다. 검사 요인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셨어요? 선발 요인, 상실 요인은 아까 얘기했죠? 1번, 3번, 4번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적 타당성의 저요인인데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요인. 자, 56번. 정책의 평가 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크리밍 효과가 돼야지. 그지? 크리밍 효과가. 그 실제보다 정책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 효과라는 것은 그 54번에 보면 4번에 나왔는 선발 요인이 있잖아. 선발 요인이 바로 선정 효과의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 잘못된 경우 이걸 말하는 거야. 구성원들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선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 요인은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내적 타당성 저요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선발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여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구성이 잘못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내적 타당성 저요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포함시켜서 실제보다 정책 효과가 과대평가된 경우, 그러니까 크리밍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6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돼야 돼요. 응? 자, 57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 결과의 환류,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방안의 광고 등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자가 빠진 것 같아. 응? 필자가. 여러분들, 정보무 평가의 주체는 누굴까요? 국무총리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아셨어요? 그래서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아셨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야. 저기 그러고 이 마스크를 이렇게 코 위에까지 올려 잘 쓰세요. 응? 잘 쓰세요. 마스크.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무총리는 또 재평가도 하고 특정평가도 하죠? 국무총리, 재평가,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합니다.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에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서 또 정보무 평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과가 높았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배정해주고. 아셨어요?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자, 57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8번. 정보무 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정보무 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보무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또 여기 소속기관도 포함되죠?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거기에다가 공공기관까지. 오케이? 다 포함이 돼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위원회로 정보무 평가 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죠? 3번, 정보무 평가 가운데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에 진입하고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한다면 국무총리는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각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또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됐는지, 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니까 특정평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특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응?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은 여러 중앙행정기관들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특정평가. 그 다음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 58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다. 응? 자, 59번. 정보무 평가 기본법상 정보무 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까 언급했던 거잖아요. 네, 합동평가.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오케이? 4번 공공기관의 경우에 기관의 특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 외부 기관이 평가한다. 그럼 어디서 평가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합니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응?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과반수가 아니라. 응?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59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다. 응? 2번이. 자, 60번. 다음 행정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에서.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나 동반 관계, 변화 과정의 시간적인 장단 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 대상자들의 학습 시간, 정책의 관련 요인들 간의 발생 순서 등이 정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시차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차이론. 여러분들 이 정책을 시행한 것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보통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 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차가 있는데 정책 시행하고 한두 달 만에 뭐 예를 들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 시차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정책 실패로 평가해 버리거나 그러면 부랴부랴 또 다른 정책들을 또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차이론에 관한 거예요. 1번 원인 변수하고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분들 원인 변수하고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이게 원인 변수고 이게 결과 변수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주목한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어떤 시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막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도나 정책을 변경해버리면 그럼 앞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정책이나 제도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응? 4번 시차적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정부 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차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걸 고려함이 없이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해버린다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방정이야. 정책 시행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해가지고 뭐 좀 집값이 올라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어? 그럼 또 정부는 골치 아프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60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어. 그치?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자, 61번. 피터 홀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 변동 모형으로서 정책의 목표, 수단, 환경의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 변동 모형. 목표와 수단에 있어. 이걸 패러다임의 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표하고 수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이것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알 수 있는 거고, 단절 균형 모형은, 자, 이렇게 정책이나 제도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IMF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정책은 더 이상 이제 중단돼 버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완전히 단절이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도입돼 가지고 쭉 시행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코로나 상황 후에는, 코로나 전과 그 후에는 또 많은 제도 변화랄지 사회 분위기 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야. 그렇지? 이것도 바로 이 단절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걸 단절 균형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61번에서는 4번에 해당되는 거. 정책 패러다임 변동. 자, 62번. 후구드하고 피터스의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에서 옳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책 변동은 크게 네 가지예요. 정책 혁신, 승계, 유지, 종결 이렇게. 말 그대로 정책 혁신은 정책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새로운 정책으로 정책 혁신. 전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줄 것은 정책의 승계하고 정책 유지 이 두 가지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는. 정책의 승계하고 정책 유지는 정책 목표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정책 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책의 승계는 정책의 기본 성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정책의 기본 성격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어제였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불렀겠지만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깜짝 놀랄 만한 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서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안 되겠어 이제. 공급을 대폭 확대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승계야, 정책. 아시겠어요?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전에는 대출을 규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겠어. 공급을 대폭 확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정책 유지는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전에는 50%까지만, 집값의 50%까지만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자꾸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하니까 안 되겠어. 집값의 30%만 이렇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정책의 유지예요. 아셨어요? 이런 내용은 수단의 부분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책 종결은 정책을 끝내는 것이죠. 이것은. 응? 자, 62번에 보면 정책 변동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의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해서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잘못된 표현이야. 아셨어? 아까 정책 혁신은 뭐라고 그랬어? 전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응? 두 번째, 정책 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다. 3번. 과속 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 승계 가운데서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승계 가운데 선형적 승계. 4번. 정책 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 변화만을 이루는 것. 이게 정책 유지. 오케이? 1번이 그래가 있죠. 1번이. 63번. 정책 변동이 유형 가운데 정책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의 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면서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거 뭐야?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승계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 문제 풀었던 여기까지가 정책론 파트입니다. 어? 네, 여기까지가. 네. 정책론 파트는 전체 20문항 가운데 평균적으로 보면 4문항, 많이 나올 때는 5문항까지도 출제가 돼요. 아주 비중 있는 부분이죠. 정책론 파트는.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정책론 파트는. 자, 그 다음에 3편 조직론입니다. 조직론. 조직의 3대 변수가 뭐야? 이게 세 가지가 조직의 3대 변수가 됩니다. 행정 변수이기도 하죠. 그죠? 구조, 인간,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자, 이제 1번 볼까요?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이 수행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조직 유형별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하는 사회적 기능, 거기 보면 4가지 기능이에요. 적응 기능, 목표 달성 기능, 통합 기능,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이 형상 유지 기능을 체제 유지 기능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응 기능과 같은 경우는 교육 조직, 학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 조직, 기업입니다. 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조직, 행정기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치 조직으로서 행정기관 외에 정당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통합조직인데 종교단체가 아니고 사법기관 또는 경찰 이런 경우들이 바로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4번 형상유지, 체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학교나 종교단체. 근데 여러분들 이 통합 기능이나 체제 유지 기능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꼭 기억할 것은 적응 기능은 경제 조직. 아셨어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 조직. 이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 조직.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조직.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린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하나 더 있죠? 임시구조. 임시구조, 에도크라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해당되는 것들. 네? 각각. 여러분들, 그,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가운데서 이 핵심 부분. 단순 구조의 핵심 부분은 최고 관리층입니다. 오케이? 최고 관리층.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의 핵심 부분은 기술 구조. 기계적 관료제는.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제의 핵심 부분은 핵심 운영층이에요. 여러분들 핵심 운영층은 누가 핵심 운영층인가? 전문가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부제에 있어 핵심 부분은 중간 관리층입니다. 그 사업부제 설명하면서 본부장 얘기했잖아. 그들이 중간 관리층이에요. 그러면 임시구조에서의 핵심 부분은 임시구조에서 지원 참모의 역할. 자, 지금 정리한 이 내용들 연결해서 기억해둬야 돼. 단순구조는 최고 관리층, 기계적 관리제는 기술 구조, 전문적 관리제는 핵심 운영층, 사업부제는 중간 관리층, 그 다음에 임시구조는 지원 참모.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단순구조는 직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 단순하고 동태적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다. 단순구조는 신설 조직의 경우 많이 나타나겠지. 신설 조직의 경우. 두 번째, 기계적 관리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에 해당한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다. 기계적 관리제. 3번. 전문적 관리제는 여러분들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전문적 관리제의 특징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리고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는 기계적 관리제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전문적 관리제는 수평, 수익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여러분들 종합병원에 보면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다 갖추고 있죠. 응? 전부 다.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안정적이에요. 오케이?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분별로 이렇게 전문화된 구조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료제적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그렇게 급격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의 환경의 조건은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오케이? 전문적 관료제 수평, 수익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4번.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부 내의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현대차 유럽사업부, 중국사업부, 미주사업부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차종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거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죠? 산출물이 각각 다르잖아. 산출물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사 담당, 재무 담당, 마케팅 담당 이 부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그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 구조들이 중복되어 설치되어 있어요. 각각. 아셨어요? 각 사업부마다. 그래서 2번 문제에서 4번에 보면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는 게 아니라 기능부서 간의 중복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업부 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돼요.
자, 3번 에도크라시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임시구조. 1번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여러분들 그 에도크라시가 임시구조의 특성인데 이것과 비교되는 게 기계적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계적 구조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것과 반대되는 임시구조에서는 이 변수값이 전부 낮아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의 정도가. 응? 임시구조의 특징이니까. 2번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의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으로 볼 수 있고 3번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에도크라시의 특징에서는 임시구조 성격이기 때문에 조직화,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거리가 있죠. 3번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전문적 관리제의 특징입니다. 아셨어요? 전문적 관리제의 특징이에요. 3번은. 응? 4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여러분들 이 에도크라시에서는요 임시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수평적인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 참여자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도크라시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층, 작업계층, 막료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조직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비협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자, 3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은 전문적 관리제예요. 오케이?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